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어제 발표된 민주당 경선에서 비명계 현역 줄탈락이 현실화되면서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총선 구도에 좋은 영향이 아니라는 평가와 공천혁명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한 달여 앞두고 여야 대표들 행보도 분주합니다. 범지 순회 일정을 진행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수원을 찾아 집권 여당의 힘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표는 양평을 찾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재차 띄웠습니다. 양당 대표 발끝에 담긴 전략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 나이트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3월 7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전공의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업무 범위가 늘어납니다. 의사협회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양성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자료를 지우고 병원을 나오라는 인터넷 글 작성자가 서울에 사는 의사로 추정된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인물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출국 금지를 당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호주 대사 임명 뒤 출국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소환된 건데 대통령실은 임명 전까지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에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GTX B 노선 개통 등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토론회로 총선용 공약을 남발한다며 윤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3월 첫째 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전셋값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향년 96세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집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의료 공복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할 진료보조, PA 간호사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는데 대통령실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까지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 장기전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정지 처분을 한다는 건 최소 3개월 넘는 장기전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 새로운 인력 충원 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사들의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 즉 PA 간호사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달라는 간혹의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하여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실은 나아가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범 사업으로만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 궁극적으론 간호법 제정을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PA는 시범 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해소돼 내용이 바뀐다면 충분히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등의 비판이 우려되는 가운데서도 간호사들에게 손을 내민 건데 그만큼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내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위임 범위를 정리해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보완 지침에 따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고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와 약물의 처방 및 진료 기록이나 수술 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불법 의료 행위를 양성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진료보조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하면 의료 현장에 저질 의료가 횡행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이어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며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 실명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등 낙인 찍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는 엄연한 범죄라며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얼마 전 전공의들을 상대로 병원에서 나오기 전 자료를 모두 지우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압수수색했던 곳입니다. 후배들 등에 칼을 꽂았다며 특정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들 실명을 공개한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 이름이 담겼습니다. 혹시 지금 레지던트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계실까요? 알 수 없고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주제라서. 또 다른 글에서는 이름 전부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병원과 세부 전공까지 특정한 명단이 대거 담겼습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 이른바 참의사 리스트입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이들을 참의사로 부르며 비아냥거리고 친일파 이완용에 빗대는 등 비난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역자는 발견하면 총살감, 명단 공개 정도면 신사적이라는 등 강도 높은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낙인 찍기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병원 고위 관계자는 병원에 남아 일하고 있는 후배 전공의들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될 것을 우려해 당분간 병원에 나오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 실명을 거론하거나 협박성 댓글을 올리는 건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정도가 심한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집단 사직에 나서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지우고 나오라는 이른바 지침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최초 작성자가 서울에서 일하는 의사로 추정된다는 경찰 발표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작성자를 입건한 데 이어서 어제 강제 수사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지침글을 작성한 사람이 의사로 추정된다. 이게 경찰 발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제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에 전공의 지침 관련 글을 최초로 작성한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A씨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작성자가 의대생인지 의사인지 등을 놓고 실제 신분에 대한 추측이 많았는데요. 경찰은 A씨가 현재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추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 조짐을 보이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는데요. 문제가 된 글엔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못 알아보게 바꾸고 나오라는 등의 지침이 담겼습니다. 또 작성자는 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못하게 하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선 짐도 두지 말고 병원을 나와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보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일부 당 강세 지역의 총선 후보를 일반 국민에게서 추천받습니다. 자연스레 사실상 컷오프된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문제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를 접수하는 여당의 국민 추천 지역구는 모두 5곳입니다. 서울 강남 갑과 을, 울산 남갑 등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 의원 역시 지원할 수 있지만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역 교체율이 낮다는 지적에 처음부터 새 인물 수혈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지역을 나름대로 선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저희 후보들이 조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고려한 겁니다. 사실상의 컷오프 통보에 일부 의원은 무소속 출마까지 시사했지만 지도부는 강경합니다. 당을 떠나는 건 자유지만 복당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소속 출마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울 강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번 공천하면 안 된다며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공천 심사 결과를 지도부 차원에서 바로 의결하며 당 공관위의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제까지 공관위 발표한 건 다 했어요. 강남병 고동진 의결됐습니다. 속전속결 처리에 당사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보다는 반발의 강도가 덜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은 물론 호남 등 약세 지역 출신 인사를 당선권인 앞번호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어젯밤 결과가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중진 인사를 포함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자 비주류는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당원과 국민의 뜻이 반영된 거라며 공천 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비명계 대거 패배란 성적표가 실제로 나오자 민주당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박용진, 윤영찬 등 하위 10%를 받았다고 밝힌 인사 외에 전직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광원 의원 등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비주류 내에선 경선 점수의 최대 30% 감점 등 이른바 페널티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고요. 하위 10%나 20%에 따른 감산, 이걸 무거움을 이겨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다만 탈락한 의원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당을 떠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 같은 지역구엔 무소속이나 당을 바꿔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인데 실제로 고배를 마신 의원들은 경선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패배를 심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번 경선 결과가 자칫 친명 일색으로 비쳐 총선 전체 판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란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전체 총선 구도에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보기에 친명 구도가 강화되는 걸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명계 속가내기란 불만은 여전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른 국민 주권 원리를 구현한 공천혁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혁명입니다. 과거 어떤 경선에서도 이렇게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현역이 탈락한 경우가 없습니다. 현역이 진 지역 대부분에서 경선 득표율 감가산 없이 결판 난 것으로 안다며 비명 하위 평가자 불이익 논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남아있는 지역 경선을 치르고 다음 주까지는 지역구 후보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컸던 만큼 탈락한 현역 의원과 이들의 지지층을 품어 본선에 나서는 게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공천 심사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홍영표 30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합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이탈의 물꼬를 튼 김종민, 서른, 박영순 의원 등과 이른바 민주연대를 구성해 반윤, 반명 구도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고 방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번 주 안으로 한두 명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며 현역 의원 추가 합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민주라는 단어를 넣어 기존 새로운 미래 당명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새로운 미래에 적을 두고 그리고 그 정당 그 새로운 미래를 들어가서 개명을 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박은정 전 검사 등 반윤석열 색채가 강한 인물을 잇따라 영입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에 양보하고 비례대표 선거에 주력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선명성을 내세워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은 뒤 정당 득표율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1대1은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 후보가 경쟁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이 될 것이고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허은하 수석대변인을 처음으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여당 후보로 옷을 갈아입은 김영주 의원과 민주당 최현일 후보의 대결 성사로 관심을 끈 서울 영등포갑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며칠 전까지 민주당의 의원이셨던 분, 그리고 민주당 분들 두 분이서 후보를 내고 영등포 구민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총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도전장을 내민 제3지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내후년에는 구체적인 철도 지하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인천시청에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천의 오랜 수건이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라며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영종과 청라, 검단과 계양 등 신도시의 광역교통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는 등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3번, 경기 8번, 영남 4번, 충청 2번 등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것과 겹친다며 이는 총선 지원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전 토론회에서 밝힌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 역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약속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종 윗선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논란 하루 만에 또 호주 출국을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실체 규명의 길이 오히려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최종 윗선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전격 소환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전 일찍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뒤 일부 간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문건을 조사본부에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등을 혐의에서 빼라는 수사 지침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엔 이 전 장관의 직인이 찍혔습니다. 공수처 역시 이 전 장관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당국감을 감추지 못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조사 방법을 논의해왔습니다. 이어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이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게다가 이 전 장관은 조사 다음 날인 내일 오후 호주로 출국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피의자를 해외 사절로 임명해 수사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호주 출국 전 황급히 논란을 매듭지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지은 법무관리관 등 핵심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에 대한 조사가 부랴부랴 이뤄진 만큼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길이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대사 임명 과정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수사 상황을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전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이 금지돼 있었다며 이를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고 이 자체가 또 다른 중대 범죄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지정 기록물을 압수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 정부 최고 윗선을 겨눈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해 재수사를 결정한 뒤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경쟁자들에게 불출마를 종용하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생산된 청와대 기록물들을 확보해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0년 1월 첫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고 윗선 개입을 규명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관계자들을 무더기 기소하면서도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는데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판부가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는 등 경찰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재수사에 나섰고 49일 만에 강제 수사까지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한 달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전 정권 핵심을 여는 수사가 본격화한 것을 두고 당사자들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철진한 사건을 털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의 국민적 열망이 날이 갈수록 치솟으니 겁을 먹고 수사의 칼날을 갈고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기록관 측 협조를 받아 압수물을 확보한 뒤 분석이 끝난 대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향년 96세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손 여사가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인데 손 여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등 이남 3녀가 있습니다. 손 여사의 장례는 5일 동안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져 내일 오전 9시부터 조문객을 받을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주 연속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3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를 통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0.05%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 추세인 것과 반대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부동산원은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는 등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현상이 33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전체 평균인 3.1%보다 0.7%포인트 높았습니다. 햄버거가 8.2%로 가장 높았고 김밥과 냉면, 도시락과 비빔밥 등이 6%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고물가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는 대규모 한우 세일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하순에는 온 오프라인에서 전국 단위 한우 세일 행사를 갖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우 대규모 세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입니다. 적게는 한두 팩부터 많게는 10팩까지 장바구니에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명절 때 먹기는 너무 힘들고 이렇게 쌀 때 많이 먹어주려고요. 반값까지는 아니어도 평소보다 한 20% 정도는 저렴하지 않나. 그런데 이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전국한우협회 등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밥상 물가 부담은 낮추고 도매 가격 하락으로 힘든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부위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40% 저렴한 수준입니다. 지금 하나로마트 중심으로 해서 금, 토, 일 3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자조금, 그다음 마트 이렇게 해서 연중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 농가는 공급 과잉으로 힘든 상황인데 다양한 행사로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처음 열렸는데 한우 농가는 도매 가격을 유지하고 소비자가도 10% 이상 하락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사흘간 하나로마트 400곳에서 실시하고 21일부터는 열흘 동안 온 오프라인에서 전국 단위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김준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 저희 시간에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비명계 현역들 줄줄이 탈락을 했고 반면 친명계 원외 인사들은 대거 본선의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당락을 가는 주요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권리당원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역시 권리당원들의 한 목소리로 권리당원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모아진 어떤 표심이 그대로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나중에 이재명 대표 말씀을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원과 국민의 승리다. 네. 그만큼 실질적으로 당원
당원들이 그 픽한 그런 후보들이 살아남고 당원들이 평소에 비난을 했던 그리고 또 평소에 많은 어떤 그런 그 의심을 낳았던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후보들이 떨어지는 그래서 비명계들이 전부 학살됐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비명계 상당수가 현역 하위 평가 그 대상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좀 예상이 됐던 결과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박용진 의원만 그래도 결선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3자였으니까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뭐 압도적으로 이제 성적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3자를 갔는데 결선에 가서도 이게 30% 감산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면은 박용진 의원의 계산대로 하면 63% 이상을 본인이 얻어야 된다. 이렇게 63% 이상을 얻어야 승리를 할 수 있다. 양자 구도에서 30% 감산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어렵죠. 쉽지 않은 승부고. 그래서 뭐 이번 주말 이제 뭐 일요일에 이제 그 전화가 있다, 투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쉽지 않은 탈락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종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권리당원들을 이 비명계가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어쨌든 이 룰 자체는 권리당원 50에 국민 이제 여론조사 50은 오래전에 결정이 된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제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수박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체포동의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결표로 던지는 게 맞느냐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논쟁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당원들의 이제 경선을 통해서 어쨌든 당원들의 투표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비명계 탈락하신 분들이 크게 문제 제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깜깜이 경선이 답답하지만 경선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탈당은 안 한다. 자, 이런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했는데 기사들 중에 뭐 피해 수요일이다 뭐 이런 기사 제목도 눈에 띄긴 하는데 떨어진 의원들 반응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수용하는 이런 분위기라 탈당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굳건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변은 없었다. 이게 이제 언론들의 이 분석인데 결국은 어저께 그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서야까지 하고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컷오프는 탈당 을 하더라도 그게 어떤 규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그렇게 결행을 할 수 있지만 경선에 참여하면 아시다시피 탈당해서 그 지역구에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탈당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서야까지 하고 참여했다. 그런데 탈당까지 했다 그러면 비판은 더 세질 테고요. 또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한 그 다음부터는 사실 탈당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남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는 이변도 없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정말 마지막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심어놓을 수 있는 그런 뭐 활용 점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선을 통한 결과였는데요. 총선의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당내에서는 계파에 따라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감지됐는데요. 김성환, 송갑선 의원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다수의 당원들의 뜻이 있는 것 있고 평소에 그와 다른 행보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이 당원들이 이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도 됐지만 그럼에도 충격적인 그런 결과인데 어쨌든 우리 전체 총선 구도에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 내부의 결집과 단합을 좀 약화시키는 결국은 친명일색의 분들로 후보가 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은 중도층 표심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라는 것이 김성환 의원의 평가고요. 자, 반면에 지금 송갑석 의원은
중도층 표심에 총선에서 악영향을 미칠 거다. 자, 이런 평가를 내놨거든요. 자, 상반된 평가를 듣고 오셨는데 총선 민심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두 개가 상반된 거라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예, 결과에 대해서는 당원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기는 총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영역을 얘기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송갑석 의원의 이제 그 우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이번에 선거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게 이를테면은 뭐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뭐 야당 이재명 민주당 심판이냐 뭐 이쪽으로 이제 전선이 딱 갈리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평소에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그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온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없거나 승산이 없을 때는 투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예 투표율이 그래서 보수 성향은 꾸준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 보수가 이기든 지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특히 노년층 중심으로 항상 투표장에 나오는 거 있다라면은 온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를 회피하는 경향이 예를 들면은 안 간다. 아예 예. 투표장에. 2018년 지방선거는 60% 정도 됐고요. 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2022년에. 거의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빠졌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송갑석 의원이 우려하는 게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얼마나 민주당이 이 지금 파동을 관리를 잘 하느냐. 이게 이제 좀 달렸다. 이후에 달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김성환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저는 반만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주인이 당원이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그런 게 정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리더는 그러면은 뭐 그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다 기계처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은 그 김기현 대표가 뽑힐 때 윤심이 이렇게 딱 꽂으니까 뭐 이제 당원들이 막 표를 모아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당원은 당심의 그 당원들의 마음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도 역동적이고 무조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김성환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그 반응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란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공천은 혁명이다. 이런 평가까지 내놨거든요. 글쎄요. 그런 그 평가를 했다면 지금 당의 지지율이 훨씬 더 좋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혁명이고 혁신이고 그런 어떤 평가는 사실 지지율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당에 대한 어떤 성원이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 전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지금 민주당에 상당히 회초리를 드는 분위기거든요. 전 딱 4년 전에 미래통합당을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미래통합당에서 당시에 이제 황교안 대표와 그 다음에 공관위원장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공천 번복이라든지 뭐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런 잡음들을 바라보면서 이 당에 미래가 있느냐라는 실망을 했던 굉장히 많은 중도 유권자들이 이탈을 하고 또 보수 유권자조차도 굉장히 지지를 철회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현재 상황 뭐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근에 어떤 공천 상황 자체는 국민의힘에 이거는 진짜 상대평가니까 국민의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너무 밀어붙이고 거칠고 설득력이 없고 자신들의 사람들 자신들의 어떤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의 팬덤 정치가 완전히 당을 좌우하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너무 거칠게 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저께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은 남아있으려고 작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특히나 어저께 결과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어떤 워딩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컷오프된 사람들이 뛰쳐난 것에 대해서 아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어저께 이 탈락된 사람들은 경선에 그래도 끝까지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그 상황에서 또 오늘 아이고 당원들과 국민의 승리이고 이건 혁신이다 라고 너무 매몰차게 규정해버리면 아까 송갑석 의원 얘기처럼 이건 단합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일말의 어떤 대표의 어떤 그런 배려라든지 책임이 없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죠. 마지막까지 경선을 해서라도 내가 당에 남아있겠다 한 현역들인 만큼 좀 다독이는 발언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자, 공천이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야 지도부, 주요 격전지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양당 대표의 표심 잡기 행보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의회 권력이 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할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겁니까? 실제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제 총선이 34일 남았나요? 예, 뭐 양당 대표들 행보도 분주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양평으로 갔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수원을 찾았는데,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양평을 찾아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부과하면서 국정농단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자, 오늘 뭐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겠죠. 뭐 이제 정권 심판론을 네.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의 행보도 역시 이제 안에서의 잡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전선을 좀 밖으로 좀 긋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말이 거칠어졌죠, 세졌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고소고발도 조금 같이 감수하겠다, 뭐 강행하겠다 이런 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두 분 다 험지로 간 거예요. 예. 양평은 이제 경기도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좀 어려운 지역 중에 한 곳이고, 수원이야 이번에 지난번 선거에서 5군데를 다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으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려운 데니까 지금 네. 험지 위주로 조금 붐업을 하기 위해서 다닌다 보면 될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국 메시지가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게 확실히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고,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 어떤 감정들 이런 거를 상기시키는 데는 굉장히 예. 좋은 소재가 아닐까. 그래서 뭐 양평을 이번에는 방문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 관련된 메시지는 당에서 계속 예. 여러 차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평 뭐 지원 유세긴 하지만 전국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이 더 크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도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수원을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찾은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뭐 했냐, 우리는 한다. 집권 여당 힘을 강조했는데 어쨌든 앞서도 나왔지만 수원은 뭐 국민의힘이 5석 뭐 전패한 지난 총선에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사활을 거는 이런 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지금 전국을 순회하는 지역들을 전부 험지라고 하시는데 네. 지난 4년 전을 보면 영남 빼놓고는 다 빼앗겼거든요. 다 험지가 됐죠.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 이 수원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수원 지역을 얼만큼 탈환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남부가 전부 다 흔들립니다. 예. 그야말로 수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또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박홍원 원내대표가 어저께 밤에 이 탈락함으로써 그렇죠. 이 지역에 사실 삼각 트라이앵글 이 중심축이 있어요. 민주당에 김진표 의원 국회의장, 그다음에 염태영 수원시장, 그다음에 지금의 박강원 전 원내대표, 이 세 사람이 사실상 수원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벨트가 경기 남부 지역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언제나 주도를 했거든요. 김진표 국회의장 이번에 불출마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왔지만 또 염태영 전 수원시장도 다시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수원정의 박강원 원내대표예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수성고등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그러니까 수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데 또 오늘 밝혔지만 하위 20%였지만 내가 당에 단합을 위해서 일부러 안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감산의 영향이 좀 컸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백봉 이 대상에 두 네. 번이나 박광원 대표가 지금 그 대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신사였고 깨끗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런 어떤 뜻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교체됨으로써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탈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마 국민의힘에 더 생겨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고, 한동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수원에 조금이라도 더 어떤 그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파급력은 경기 남부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어찌됐든 뭐 완전히 뭐 수도권의 반 이상을 차지할 수는 없을지라도 상당히 잠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바로 수원 5개 지역에서 결판이 날 것이다라고 아마 국민의힘은 전략을 짰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원 지금 2번이나 찾은 이런 상황이고요. 자, 최근 며칠 동안 그 각 당 대표의 그 동선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서울 종로, 영등포, 양천을 찾고 나흘째 오늘 경기 양평을 간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충남 천안 그리고 충북 청주 중원 공략에 이어서 오늘 경기 수원을 찾았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 경기 성남 용인 지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인데 앞서 이제 이종근 평론가께서도 얘기했지만 경기도는 뭐 여당 입장에서는 거의 다 험지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어쨌든 험지를 좀 격전지로 올려놓겠다,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다 수도권이나 아니야 충청도 좀 북쪽이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 유세를 가려면은 아예 동선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왔다 갔다 하는 게 비효율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게 동선도 효율적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약세 지역을 이제 먼저 가는 거 상징성 있는 데를 좀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뭐 선거가 여러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 특히 충청도 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선거에서 20대 8로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대승에 민주당 180석 압승에 이제 그거는 수도권에서도 이긴 것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이제 충청도는 과거 성격을 보면은 특유의 그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반반 심리가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바람이 어떻게 보이든 한 반반 정도 나왔거든요.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확 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조직이 좀 무너졌다. 사실 그 4년 동안 그런 거니까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가야 되니까 충청도를 지금 많이 여러 번 갔다라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경기 남부도 거의 전멸했습니다. 평택이나 유이동 의원이나 뭐 이런 데를 빼놓고는 거의 전멸했다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붐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는 메시지가 다 정권 심판론이에요. 어느 지역을 가든 지금 정권이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해병대 수사를 잘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 내일은 충남 천안갑 찾을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해병대 최상병 의혹을 부각할 예정이다. 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현장 행보도 이렇게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는 지역들에 좀 집중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유세라기보다는 선거 활동에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 계속 그 각 지역별로 정권 심판과 관련된 어떤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고 정권 심판론으로 다시 띄우기만 한다면 지금 잃은 어떤 지지율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좀 늦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벤트였는데 그것을 잘만 넘기면 이 다음부터는 정권 심판으로 다시 잡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시점은 딱 D-한 4주 전 정도예요. 보통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그러면 역대 선거에서 4주 전까지의 지지율이 그 실제로 투표일에 득표율을 이렇게 봤을 때 추세선이 완전히 어긋나는 경우가 한 2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한 달 전까지의 그 지지율이 마지막에 득표율과 거의 연계되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러니까 그 훨씬 전부터 메시지와 함께 공천 작업을 함께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좀 분리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때부터 이미 전국의 주요 요지에 가면서 바로 메시지도 던지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여러 가지 까시거리들도 양산하고 하면서 조금 더 뒤늦은 감이 있어서 타이밍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거티브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너무 네거티브에만 올인한다라는 선거 때마다 이런 시각이 좀 국민들한테 있거든요. 생태탕, 뭐 페라가 뭐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줄리오 이런 네거티브만 남는 마지막 그런 선거 기간 이렇게 굳어지니까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수 있는 어떤 네거티브 전략이 과연 얼만큼 또 이 영향을 미칠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거티브보다는 남이 돼서는 안 된다보다는 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사실 지금은 유권자들한테 설명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김준일 평론가께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국민의힘 공천 후폭풍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은 비교적 큰 잡음 없이 지금 진행돼 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당에서 이제 현역 탈락자 중심으로 반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이 국민 공천 지역으로 되면서 사실상 컷오프가 된 거죠.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무소속 출마해서 살아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소리나 절대 복당은 안 된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예. 모든 당대표는 네. 뭐 당 지도부는 다 복당은 무소속 한 번도 복당을 받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네. 너희도 복당하면은 절대 안 받는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다 받아준 유구한 네.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네.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지금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면은 2020년에 비례정당에서도 그랬어요. 열린민주당 막 만들고 우리가 형제정당이나 자매정당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여기 절대 우리랑 형제정당도 아니고 복당, 뭐 합당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더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시스템 공천을 못 받아들이면은 뭐 재배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유경준 의원이 강남병 공천 관련해서 좀 불만을 제기했더니 그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유경준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40% 후반대 그 경쟁력이 제일 높은데 네. 이거를 경선도 아니고 컷오프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1등을.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시스템 공천이냐라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죠.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고 저쪽은 뭐 고장난 시스템이고 뭐 우리가 뭐 이거 잘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너 불이익 줄 거야? 이거는 입틀막이죠, 입틀막. 네, 윤석열 대통령 그 경호실에서 입틀막 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건데 글쎄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부득이한 뭐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국민들한테 유경준 의원도 설득을 하는 게 거지.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가 조금 굉장히 독재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재배치는 원팀으로 가는 것이 전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반발한 의원들은 재배치 대상에서도 좀 배제되는 것으로 이제 읽힐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탈락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독이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강한 대응을 좀 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네. 유경준 의원과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약간 드는 게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고 문제는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지도부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이제 다시 재심을 요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원래 공정한 시스템의 일부인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것은 시스템 공천이 아니다라고 못 박는 이유가 지금 공개된 여론조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40대 20 정도의 어떤 그런 격차가 있는데 왜 이것을 경선을 안 하느냐라고 좀 더 격하게 그런 이의제기 중에서 되게 격하게 했어요. 그러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지금 공관위가 점수를 공개해버렸죠. 그리고 자료 다 있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유경준 의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공관위에 감사를 표한다. 자료 공개를 신속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하면서 한 발 굉장히 물러서고 재배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것처럼 지금 했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받아들이고 당사자가 공관위에 뭐 감사를 표하는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됐다면 저는 도리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빨리 어쨌든 수습을 했다. 그리고 전 역대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답답했던 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지도부들이 바로바로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어버렸거든요. 예를 들자면 성일종 그 이토 히로부미 막말과 관련해서는 뭐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경고를 날렸고, 근데 그 이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황교안 대표 시절에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막말들 몇 달을 갔어요. 몇 개월을 갔고 그 제대로 그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맺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저께 하루 종일 이 공관이라든지 지도부가 그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 점에 있어서는 이 당의 움직임 자체가 다르다, 결이 다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예전에 그 보수 정당의 모습하고는 좀 대처 측면에서 다르다. 예, 이런 것이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다. 자, 이런 평가를 주셨는데요. 제3지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제3지대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여론 흐름에서는 상당히 선전을 하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인재 영입에 나섰는데 이른바 친문 성향의 검사들, 그러니까 반윤 전선에 있었던 검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뭐 지지율이 잘 나오는 거는 뭐 계속 전에도 얘기가 나왔고, 요 인재 영입 좀 말씀드리면은 이를테면은 이 반윤 뭐 이런 분들만 지금 영입을 한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인재들이 지금 영입이 되다가 이제 오늘 이제 오늘 영입한 이 두 분 말고 그 전에 이미 영입한 분들. 예, 이제 오늘 영입한 분들이 758호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이미 1, 2, 3, 4, 5, 6호가 있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지금 영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정당의 꼴을 좀 갖춰간다고 할까요? 약간. 그러니까 모습을 갖춰가고 있죠. 그러니까 왜 꼴이라는 맛은 뭐 이게 나쁜 의미가 네. 아니라. 보통 이렇게 급조된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명성을 무기로 합니다. 지금 뭐 이 조국혁신당도 선명성을 무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특정 이슈에 이렇게 좀 치우친 인사들이 많이 이제 배치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검찰개혁 원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직 검사들에서 검찰 개혁을 좀 외쳤던 분들이나 아니면 김학의 사건 이렇게 출국 금지 뭐 이렇게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영입이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뭔가 거대 정당들이 하듯이 이렇게 인재 영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채널A 사건, 뭐 소위 말해서 이동재 뭐 채널A 기자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그 검사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법무부 이제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가 여기에서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을 했는데 이거를 왜 징계가 이렇게 세게 나왔는지, 그것도 해임까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은정 검사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기는 해요. 어쨌든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상징성을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또 그 차규근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출국금지로 이를테면은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지금 직위해제 됐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상징성이니까 전략적으로 조금 뒤에 이런 분들을 많이 배치를 해가지고 점점 선명성을 좀 더 강화하는 뭐 이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관여 의혹으로 해임된 박은정 검사라든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당시에 이제 여기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차규근 검사, 이런 검사들을 대거 지금 영입하는 것을 봤을 때는 검찰 개혁을 다시 주요 어떤 그 핵심 의제로 띄워보겠다, 이런 어떤 전략에 있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명분을 세워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반하고 어떻게든 뭐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앞장섰던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입성시킴으로써 윤석열 정부에 무엇인가 타격을 주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까 그 박은정 검사의 해임은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사람을 수사를 하는 그 수사 자료를 받아냈어요. 그건 A라는 사람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 명목으로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사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B라는 사람의 수사를 하는 어떤 과정에서 그
A라는 사람의 수사를 위해서 받아낸 통화 내역을 이쪽에 전달하면 네.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각각의 어떤 그 수사 영역이 다르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그 통화 내역을 써야 됩니다. 근데 목적이 전혀 다른 어떤 다른 사건과 다른 피고인과 또는 다른 사람에 관련된 문제에 그 통화 내역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건 해임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어떤 공천이고 옳은 그 국회의 어떤 활동이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를테면 박균택 고검장, 네. 광주 고검장 같은 경우 민주당 이야기지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그 소환됐을 때 12시간 동안 함께 변호인으로서 입회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작년에 유튜브에 나가서 사진 한 장을 자랑을 하는데 바로 그날 12시간 동안 함께한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에 출두한 날 이재명 대표가 사진을 찍자라고 같이 찍은 사진을 자랑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고 자랑을 한 겁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진이 당신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진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국회에 이렇게 진출하게 되면서 이 사진을 쓰게 될 줄 몰랐다. 그때부터 다 이런 뜻이 있었구나. 네. 라고 이재명 대표가 한테 고마워했다는 영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거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잘 변호를 해주고 대표로서 공천을 받는 것과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검사들이 바로 이렇게 그 변호사로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국회에 진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의 뭐 보복을 위해서나 혹은 자신의 어떤 대가를 위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직 검사들을 이렇게 뭐 공천을 주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지지율 추세를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론 흐름에 만약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당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면은 7, 8호 정도면 뭐 당선 가능성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한 10% 정도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한 6명까지 이제 당선이 되고요. 이제 15% 나온다 그러면 한 이제 8명, 뭐 10명, 이제 10명까지는 안 되고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순서대로 이 영입 순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조국 대표도 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영입이 되는 거고 이거는 여기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뭐 소위 말해 이제 좀 화제가 되는 인물들이 오는 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열린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5.4%를 얻었거든요. 그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견제도 들어가고 그때는 민주당이 공천 파음도 없었고 파열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미 더불어시민당 때와는 다르게 조국혁신당을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손을 잡고 용인하는 모형새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친명 지도부가 이제 사실상 장악한 민주당이 좀 못 믿어온 분들이 상당수가 조국혁신당으로 친문 성향의 분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자릿수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자, 조국혁신당의 1호 인재로 영입된 분이 신장식 대변인인데요. 최근 조국혁신당이 미는 게 하나 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라인업 보시고 야무지다, 괜찮다 싶은 데를 각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미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민비조라고. 그게 뭐예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민주당 입장은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은 비례당이 따로 있으니까. 몰빵 흔히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몰빵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조국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객진 얘기를 했습니다. 하객진. 화살촉의 맨 앞에 망치선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그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 본진이 완전히 포위해달라. 그렇게 역할 분담하자. 네, 지민비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 이걸 지금 밀고 있다 얘기했는데 지금 신장식 대변인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또 몰빵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지역구도 비례대표로 다 민주당을 뽑아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이 얘기가 또 나왔냐면 이 대표가 지원 유세 중에 한 가게에서 이렇게 빵을 양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건 다 몰빵을 해달라는 의미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왔다고 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깊은 뜻이 네. 있었던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린민주당 사태랑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웃으면서 지민비조 몰빵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예민하게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빵이 두 개를 들고 계시는군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각 제 세력의 뭐 진보당과 그다음에 시민단체하고 334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20석 정도로 획득할 수 있다고 보고 좀 앞순위로 하는 것까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계속 약진을 하고 하는 상태가 그냥 놔둔다면 약속이 파기가 돼요. 즉 자신이 지금 꼭 집어넣어야 될 사람들을 앞순위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진보당이라든지 또는 다른 제 세력에서 334가 아니라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약속을 어디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서로 용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느냐라는 것이고 열린민주당 사태도 그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안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세가 형성이 되자 김어준 방송인이 방송을 하기 시작하고 양정철, 이재명 대표,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막 견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당시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나를 쓰레기 취급한다라고까지 방송에 나와서 격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시점이 바로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걸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민주당이 과연 조국혁신당은 그대로 그냥 바라만 보고 우리 함께 하겠다. 같이 20석을 나눠 갖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민비조냐 몰빵이냐. 민주당 지지층도 고민이고 민주당 내부도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고민이 깊죠. 그러니까 의석수를 말씀드리면은 2016년에 민주당이 25%를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그때 12석 비례로 12석을 가져갔고요. 2020년에는 33.4%를 받았는데 그때 17석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의 이번에 이제 지지율은 요 중간 어디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를 상당수가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334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공천한 분들이 만약에 25%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공천한 분들이 두세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수가 일당을 뺏길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급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지지층도 이완되고 지금 공천 이제 이런 파열음으로 이제 논란이 생기니까 이제 정권 심판론에 부각하기 위해서 정권 심판을 하는 모든 정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 그 중에는 조국혁신당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조금 선을 긋는 본격적으로 완전히 배척하거나 싸우지는 않은 지난번 열린민주당 사태처럼 싸우지는 않더라도 약간의 선을 긋는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번에는 공천 파동도 없었고 소위 말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이었고 그럼에도 5.4%가 나온 거고 지금은 공천 파동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비례 더불어시민연합에서 나온 그 후보들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후보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왜 진보당하고 손을 잡아서 의석을 이렇게 많이 줘? 나는 거기다 표 주고 싫은데 약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이탈자가 많을 것이다. 그 수혜를 상당수는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국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좀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먼저 깃발을 올린 제3지대 정당들 관심도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자, 공천 반발로 탈락한 홍영표 서른 의원 그리고 새로운 미래 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연대를 공식화했고요. 이제 세력은 합하기로 당명은 좀 바꾸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당명을 아마 바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그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이 주저하거나 합류하면서도 당명을 요구하는 개명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당선이 되면 빠르게 민주당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더 크고요. 처음에 나온 분들은 그거보다는 세를 형성을 해서 어느 정도 캐스팅 보트를 쥐거나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계속 가져가는 것을 원하거든요. 예. 그럼 가져가는 것을 원하는 측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이름을 해갖고 뭔가 양당과 다르다. 그리고 제3지대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빨리 돌아가고 싶은 분들은 민주라는 이름을 꼭 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별다르지 예. 않은 내 어떤 지금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다 상황이. 이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민주라는 이름은 양보할 수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명에 대한 논쟁은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속내가 약간 네.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문제는 총선까지 세를 얼마나 불릴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가 좀 힘을 쓰기가 이제 앞으로 뭐 민주연대인지 민주연합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이쪽에 힘을 쓰기가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예,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제3지대가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원래 그리고 총선이라는 게 8년 주기로 제3지대가 힘을 발휘했다가 양당 정치로 갔다가 3지대 갔다가는 2016년에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힘을 발휘했고 이번에도 제3지대를 지지하겠다라는 여론이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준석, 이낙연 개혁신당에서 파열음이 나면서 좀 기대가 좀 낮아졌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양당 중심으로 이제 구심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이 왜 돌풍을 일으키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역구에서 우리는 1대1 구도가 되게 후보를 민주당이 낸 데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조국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민주당의 해로운 정당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민주당 지지자한테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정권 심판에 위협적이 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그 다자구도가 돼서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더 싫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재명이 더 싫어? 윤석열이 더 싫어? 묻는다라면은 이재명도 좀 꼴 보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윤석열이 더 싫지.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미래가 기본적으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반윤, 반이 다 내걸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예. 개혁신당은 첫 전략공천으로 허은하 의원을 영등포 갑에 배치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의원 대 민주당 후보로 나온 최현일 후보 그리고 허은하 이렇게 3자 구도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도 네. 공천이 시작이 됐고 공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된 다음에 사실 공관위원장은 공천이잖아요. 그럼 공천의 이슈를 다른 어떤 정당보다 뭔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 꼽고 그다음 이야기되고 한 사람 꼽고 이렇게 이야기되면은 하나의 스토리가 되지도 않고 메시지가 되지도 않고 하나 이렇게 서사가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허은하 의원이 영등포 각 간 것 자체가 큰 어떤 이 당에 어떤 이득이 되거나 메시지가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영등포 갑이 이미 뭐 이게 전선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허은하 의원을 굳이 거기다 넣은 건 어쨌든 이슈를 부각하겠다. 지금 그쪽이 가장 이슈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스토리도 많고 그러니까 이슈를 따라가서 그 이슈에 어쨌든 우리가 포함이 돼갖고 그 이슈 속에서 당의 어떤 그런 그 색깔을 좀 더 뚜렷하게 내겠다라는 전략임에는 틀림없으나 아쉬운 건 개별적이다. 이거 크게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뭐 영입을 하고 뭐 공천 전략을 어떻게 짠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어떤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서사가 되려면 또 이슈를 좀 일으키려고 하면은 어떤 스토리가 좀 담겨야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훌륭한 김종인 공관위원장도 잘 못 만드는데 제가 뭐 어떤 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양당 그러니까 이게 나온 이유가 김영주, 최현일 둘 다 민주당 사람이니 그러니까 내가 보수를 대표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개혁신당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보수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희미해졌다. 이를테면은 통합 과정에서의 삼지대로 이제 뭉치는 과정에서 다시 갈라지면서 보수 정체성. 그래서 심지어는 뭐 대구 TK나 뭐 대구 지역에서는 개혁신당 지지율이 아예 안 잡히는 막 여론조사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은 전선 자체가 이제 친윤석열이냐 반윤석열이냐 뭐 이런 걸로 갈라진다라면은 개혁신당의 포지션은 그러면 사람 보수 유권자가 묻을 겁니다. 당신은 친윤석열입니까 반윤석열입니까? 그러면은 보수표를 얻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인다.
허은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나간 의원이고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에서 나온 의원이라서 자, 이 3자 구도에서 치러진 영등포 갑도 굉장히 관심 지역의 하나로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종근, 김준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천 명이) 넘는 의대 증원 신청 접수가 공개된 뒤로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큰 것이 곧 2,000명 교육이 가능하다는 방증이라고 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욕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신청이 3,401명이나 나오자 2,000명 늘려도 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원을 5배 늘려달라고 신청한 충북대의 의대 교수들은 대학이 의대 교육과 지역 의료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5배의 전공의가 늘어난다면 필수 의료 분야에도 5배를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과, 흉부외과에서 5배 이상의 입원 환자를 늘릴 수가 있을 것이냐. 가톨릭 의대에서도 17명 증원할 수 있다 했는데 대학이 일방적으로 90명 넘게 증원을 신청했다며 학장당 전원이 보직 사퇴했고 부산대와 원광대 의대 등 교수들 역시 무리한 증원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교수들은 특히 전공의 처벌과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충북대와 원광대, 영남대, 건대의대 교수회 등이 잇따라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역시 원칙 대응을 예고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정 직역의 반대에 의해 의료계획이 자초되는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다만 교수사회 일각에선 중재 노력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방재승 신임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교수가 사직서를 내면 의료 파국이 닥치기 때문에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다치지 않고 제자도 보호하기 위해 교수라는 중립자의 위치에서 먼저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은 뒤 빠르면 다음 주까지 전국 의대 교수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장 역시 이제는 국민이 중재를 서야 하는 일이라며 의료계가 복귀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대안을 마련해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전공의 처벌에 이어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기까지 열흘 남짓한 동안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교수사회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의과대학 증원을 사실상 65명 더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25학년도 의예과 정원을 현재 135명보다 15명 더 많은 150명으로 신청하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의과학과를 신설해 학부 정원 50명을 별도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초보건 연구를 위한 의과학과 학생도 국가공시에 응시해 의사면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65명 증원을 신청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의과대학 교육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원을 추진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을 떠난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병동을 합치는 등 비상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비상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응급 중증 환자만 응급실에서 진료합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진 겁니다.
전공의와 전임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전국의 대형 병원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수술 취소와 진료 연기는 물론 병동을 통폐합하는 등의 비상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병원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의사 집단 행동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와 의료 이용 불편을 상담한 건수는 각각 400건을 넘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강하게 탄압하고 겁을 줘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남아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도움으로 아직 의료대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증과 응급진료를 유지하고 있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맡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 환자 위주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3차인 상급 종합병원으로 쏠리지 않도록 2차 병원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1,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과 월 1,800여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해 대체 인력과 추가 보상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간호사들이 일부 전공의 업무를 떠하는 가운데 의사 대신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현장 간호사들에게 받은 애로사항 건수는 오늘 오전 기준 220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 선고를 할 의사가 없어 전담 간호사에게 떠맡겨진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또 수술 당직을 나흘에 한 번씩 서고 다음날 주간 근무까지 감내해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례도 다수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확대한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라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불법 의료 행위를 양성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진료보조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하면 의료 현장에 젖을 의료가 횡행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이어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며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고 전공의의 의료 현장 이탈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사협회 사무직원도 불러서 조사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내일 의사협회에서 일반 사무 업무를 맡는 전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 사무총장과 비상대책위원회 실무진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 소유주인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고정한 요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서 쿠팡이츠도 오늘부터 비슷한 방식의 요금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횟집 업주는 올해 1월 개편한 배달의 민족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행업체에 배달을 맡기던 기존 방식보다 배민 측이 떼어가는 돈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게에서 42,0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해보니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음식값의 7.6%만 가져갔지만 자체 배달 서비스는 중개 수수료와 배달료 등으로 20% 넘게 떼어갑니다. 지금 한 건당 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통합이 아니고 배달료뿐만이 아니고 거리상에 대한 지정까지도 저희가 그 어떤 것도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체 배달을 하면서 업주가 고객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없게 했는데 배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고스란히 업주 몫이 되고 있습니다. 배민원 같은 경우는 한참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지정할 때까지 저희도 언제 도착할지도 알 수 없고 라이더 핑계만 대고 있다라고 하고서 욕만 먹고 있는 거죠. 쿠팡이츠도 신규 요금제인 스마트 요금제를 새로 출시했습니다.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료를 고정하고 고객 부담 배달비를 플랫폼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배민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새 요금제를 이용하는 매장에만 회원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비에 대한 업주의 가격 결정권을 박탈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유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노출 저하로 매출이 줄어들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다.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 측은 배민원 플러스의 중개 이용료율은 6.8%로 국내 주요 배달 앱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쿠팡 측도 업주들의 배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서비스라며 진화에 나선 가운데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가장 심각한 대구에서는 할인 분양을 두고 입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초 입주를 시작한 대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출입구와 건물 곳곳에 건설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건설사가 미분양 가구 분양가를 최대 9천만 원까지 낮췄다는 소식에 기존 입주민들이 반발한 겁니다. 이들은 바뀐 분양가를 소급 적용해달라며 할인 세대에는 관리비를 올려받겠다는 엄포까지 놨습니다. 10억짜리 집을 1억을 빼주는 거 하고 저희가 뭐 4억짜리 집을 9,300만 원, 그중 1억 가까이 빼주게 되면은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10%에서 저희는 20%가 넘거든요. 이 상황에 저희가 뭐 재산권 보호가 되겠습니까? 대구에는 지난해에만 3만 가구 넘는 아파트가 공급됐고 수요가 따라오지 못해 미분양이 속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미분양 주택은 2달 연속으로 6만 가구를 넘겼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이 이곳 대구였는데 무려 1만 가구가 넘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도 2만 가구 넘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개인의 투자 실패를 넘어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구 경북의 미분양이 전국 미분양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한 곳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주변에 연쇄적으로 역전세라든지 깡통 주택을 발생시키는 이런 우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관련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광주 지역 모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의 조속한 수사와 광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모 임대주택 입주자들과 시민단체는 해당 아파트 시행사 측이 2년 전세 계약과 거주 중 언제든 퇴거 가능 등의 조건을 내걸며 입주민을 모집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가구들은 지난해 광주경찰청에 해당 시행사를 고소했는데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추가로 고소장을 검찰에 냈지만 수사가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 국제 여객 1억 3천만 명을 유치해 세계 5대 항공 강국에 오르겠다는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기내 액체류 반입 허용과 공항 내 여권과 항공권 없는 스마트 패스 체계를 구축해서 비행기 여행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40m 높이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기둥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공항의 랜드마크 주월 창이. 이에 맞서 인천공항도 오는 12월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할 상징 건축물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등에 이어 세계 5대 항공 강국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확실히 보여준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마쳐 여객 1억 명 시대를 열 발판을 마련하고 환승 노선을 3시간 안에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증편할 수 있도록 항공 자유화 협정을 50개국에서 오는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엔 국제 여객 1억 3천만 명을 유치한다는 방침. 이를 뒷받침하는 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탄생할 초대형 항공사입니다. 미주, 유럽, 중남미를 비롯해서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해서 글로벌 탑 수준의 항공사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다만
통합항공사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요금 감시를 강화하고 마일리지 통합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적 성장만큼 중요한 질적 성장을 위해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 시장도 육성합니다.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도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 위탁 운영 업역을 신설합니다. 항공기 이용도 한결 편리하도록 개편합니다. 내년엔 액체 폭발물 탐지 검색 장비를 인천공항에 도입하고 액체류 등 기내 반입 허용을 위해 국제민간 항공기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출국 심사를 제외한 인천공항 내 모든 구역에서 안면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해 여권, 항공권 없는 스마트 패스 체계도 구축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 항공산업의 70%가 국내선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미국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민감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 1월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기 전 이 전 장관 등을 출국 금지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의 출국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 호주 대사에 임명돼 상대국 동의인 아그레망을 받았습니다. 소환 조사를 받은 이 전 장관은 내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대사 부양지인 호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까지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건데 야당은 모를 수가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할 때 출국 금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바가 없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물어볼 수도 없다며 출국 금지를 알 길이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출국 금지 관련 언급을 피하면서도 인사 검증은 외교부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같이 외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려면 윤 대통령이 특임 공관장으로 임용하는 별도 절차도 거쳐야 하지만 고위 공무원인 만큼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전담했다는 겁니다.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인사 검증은 외교부 소환 사항이 아닙니다. 유관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건 물론 대사 파견에 필요한 호주 정부의 동의, 이른바 아그레망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출국 금지 상황에서 외국 대사로 파견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공수처와 당사자 간의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공수처의 출국 금지가 앞으로 호주 대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 야당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정부가 개입한 걸 인정한 꼴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몰랐을 리 없다. 공범의 해외 도피나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대사가 출국 금지 상태인 그야말로 외교와 수사가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관여한 정황을 찾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 내부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서울고등검찰청이 중앙지검에 제2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오늘 사의를 밝히고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 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고 그 첫걸음은 진보개혁 진영의 압승이라며 자신도 힘을 보태겠다고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지역구 출마를 위한 사퇴의 시한은 지났지만 비례대표는 선거 30일 전까지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한데 실제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병원 치료 중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오후 5시 39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숙환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금일 상태가 악화되어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후에 영면에 드셨습니다. 워낙 고령이셔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폐렴이 좀 생기셔서 인공호흡기 비슷한 게 있습니다. 병실에서 거실 수 있는 게 그런 치료를 계속 받아오셨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어머니 손명순 여사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영면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어머니가 오늘 오후 숙환으로 돌아가셨다며 장례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주최로 5일 동안 가족장으로 치르고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손명순 여사의 별세 소식을 듣고 국민 모두 여사님의 삶을 고맙고 또 아름답게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보내드리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하늘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 행복하게 계시리라 믿는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4월 총선 공천이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거대 양당 지도부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국면으로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격전지 수원 탈환 의지를 다졌고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재점화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남부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수원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이 5석 모두를 차지하고도 지난 4년 동안 한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도 우리 정부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권력을 되찾아와서 수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앞세워 수도권 승리에 발판을 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영입 인재들을 일찌감치 수원벨트에 전략적으로 배치한 이유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란 점 또한 겨냥했습니다. 지방정부가 협력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역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정부는 우리와 협력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생각은 공연불이되기 쉽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 여주 양평에 최재관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놓고 논란이 된 양평 강상면 일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 구도로 치르겠다는 전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것이 주인을 잊고 이게 원래 나의 권력이거니 생각하는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정조준했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원희룡 전 장관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내세워서 국민에게 심판받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냐? 이 대표는 다음 주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여당 후보로 출전한 충남 천안갑에서 해병대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대전 유성을을 찾아선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을 지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254곳 지역구 대진표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여야의 선거전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은 4월 총선에 나설 후보를 국민이 추천하는 이른바 국민추천 프로젝트 접수를 내일부터 받습니다. 서울 강남갑과 강남을, 대구 동군의갑과 북갑, 울산 남갑 등 5개 선거구가 대상이며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지고 본인은 물론 제3자 추천도 가능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회의에서 가급적이면 젊고 쨍한 분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며 비공개로도 추천이 가능한 만큼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후보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 기준을 토대로 개별 의원들의 적용 여부를 살펴본 시민단체는 관대한 기준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대 정당 정가 보유 및 21대 국회 재판 진행자 중 중복 제외하고 81명 중 10명만 부적격 심사 기준을 통해 걸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양대 정당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지표, 평가 자료, 심사 자료를 공개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물 코를 너무 섬기게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 크라임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 말하자면 걸러주는 그 망 자체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라더견 씨 일당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은 무려 7천여억 원으로 역대 주가 조작 범행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8개 종목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주가 조작 사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 41명을 이번에 추가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앞서 구속 기소된 라더견 씨 등을 더하면 재판받는 피고인은 모두 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률과 회계 자문을 준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과 증권사 직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식을 사고 파는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이른바 통정매매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웠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1,900억 원가량을 사명 계좌와 음식점 매출 등으로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라 씨를 중심으로 모인 수십 명의 조직원들은 영업관리와 매매, 정산, 법인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이 가운데 매매팀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투자자 900여 명을 모집하고 관리했는데 투자자 집 근처에서 투자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해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은 7,305억 원, 주가 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동매매 등 신종 기법을 활용한 전국형 기업형 주가 조직을 일망타진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 10명의 재산 22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주가 조작과 자금 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을 해산시켰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오늘 오후 6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내수읍에 있는 3층짜리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공장 직원 10여 명이 대피해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커지자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시간 40분 만에 큰 불을 잡은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부산 북구에 있는 무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1명 이상 둬야 하는 현행법을 헬스장 측이 어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한 뒤 업주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배우 이재욱과의 교제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 편지를 올렸습니다. 카리나는 자신의 SNS에 자필로 쓴 편지를 올리고 응원해준 팬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알고 있다며 미안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해 편지를 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소속사가 교제 사실을 인정한 이후 SM 사옥 근처에는 카리나가 팬을 배신하기로 했다며 사과하라는 내용을 담은 시위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를 두고 한국의 팝스타들은 팬들의 압박으로 악명 높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 훈련장을 찾아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해야 한다며 전쟁 준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북한군 서부지구 작전훈련 기지를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쌍안경으로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직접 돌격 소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의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견제하고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려면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전쟁 마당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실전 훈련을 보다 강도 높이 전개할 데 대한 강령적 화합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이 오히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에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전쟁 기도 이것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우리 군은 공대공,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적이 발사한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격추하고 장사정포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적 도발 시 일발 필중의 타격 능력으로 가차없이 응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시 대통령 집무실 등이 마련돼 지휘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수도 방위사령부에 있는 지하 벙커를 방문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침략하면 최단 시간 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고할 수 있도록 실전 연습과 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미훈련 기간에 접적지역 포격 도발이나 무인기 침투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즉강끝 원칙으로 선 응징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친북 성향의 해외 유튜브 채널들이 무더기로 폐쇄됐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익스플로어 DPRK와 영국 조선 친선협회, 튀르키예 조선 친선협회 등 친북단체 유튜브 채널이 최근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익스플로어 DPRK는 성명을 내고 폐쇄 조치는 유튜브를 통한 북한 관련 콘텐츠 전파를 방해하려는 계획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했고 영국 조선 친선협회도 X 계정을 통해 구글과 유튜브는 검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의 모 회사 구글 측은 RFA에 북한과 관련된 미국의 제재와 무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검토한 뒤 정책에 따라서 익스플로어 DPRK 채널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외교수장이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면서 전쟁과 혼란이라는 표현을 다시 썼습니다.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북한의 합리적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 기간 내외신 기자회견에 나선 왕이 외교부장. 최근 한반도 정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世界已经够乱了，半岛不应该再次生战生乱。 중국에서 전쟁과 혼란이란 표현이 처음 나온 건 2016년 무렵입니다. 북한이 핵개발 폭주에 나서면서 한반도 전쟁설까지 나돌던 때입니다. 왕 부장은 번갈아 고조되는 대결의 나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런 경고도 내놨습니다. 开冷战对抗的倒车就要承担历史责任。
是要破坏地区的和平稳定，就会付出巨大的代价。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뒤이어 한 말을 보면 한미 양국에 더 큰 책임을 돌리는 걸로 들립니다. 解决各方，尤其是朝鲜方面的合理安全关切，推动半岛问题的政治解决进程。 앞서 북핵 위협에 직면한 남한의 안보 위협도 함께 고려하겠다던 입장에서 퇴보한 발언입니다. 主张均衡解决各方合理关切，不存在只重视某一方关切的问题。 김정은은 지난 4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으로 규정하고 전쟁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외교부는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각급에서 중국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에 근거지를 둔 친이란 반군 후티의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처음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데만에서 화물선 선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으며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신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6일 공격을 당한 트루 컨피던스호는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바베이도스 선적의 화물선입니다. 후티 반군은 공격 직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وكانت الإصابة دقيقة بفضل الله ما أدى إلى نشوب الحريق فيها وقد جاءت عملية الاستهداف بعد رفض طاقم السفينة الرسائل التحذيرية من القوات البحرية اليمنية. 이번에는 선원 3명이 숨져 처음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4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회사는 선원 20명과 무장경비 3명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포기하고 탈출했는데 현재 트루 컨피던스호는 불이 붙은 채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y have unfortunately and tragically killed innocent civilians. And so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hold the Houthis accountable for their attacks. 후티는 전날에도 폭탄을 탑재한 드론과 대함 탄도 미사일 한 발로 미군 구축함 카니오를 공격했는데 미 중부사령부는 이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후 보복 공습으로 미사일 3발과 무인 수상정 3척을 파괴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난해 10월 이후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홍해와 아덴만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국적 함대를 구성해 반군 근거지를 타격하고 있지만 후티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얼마 전에는 4만 톤이 넘는 화학 비료를 운송하던 루비마르호를 공격해 홍해에 거대한 기름띠를 초래하는 등 환경 대재앙의 위기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챗 GPT와 같은 고도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을 구동할 수 있는 AI 반도체 개발 경쟁이 치열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뇌를 모사해서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이 고성능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등이 외부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보안이 우수해 차세대 IT 기기의 청사진이지만 이를 구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 만큼 AI 반도체는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크기도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 뇌를 모사해 초저전력으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뉴로모픽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가로 세로 4.5mm에 불과한 칩입니다. 컴퓨터에 장착하고 GPT를 구동했더니 외부 서버의 도움 없이도 글을 요약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건 물론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한 뒤 요청에 맞는 답변을 생성해냅니다. 일반 컴퓨터가 45분 걸리는 연산을 칩을 장착한 경우 단 3분 만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개발된 칩은 엔비디아의 GPU A100 그래픽카드와 비교하면 전력 소모가 625분의 1에 불과하고 칩 면적도 41분의 1로 작습니다. 저희는 갤럭시 24라는 핸드폰 모델에서 저희 보드를 연결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언어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초저전력, 초소형화를 가능하게 한 건 두 가지 인공지능 방식을 장착하고 각각의 장점을 취하도록 만든 덕분입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큰 경우 연산 정확도가 높은 기존 AI 방식인 심층 인공신경망이 활약하고 연산량이 적으면 전력 효율이 우수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처리해 두 기술이 상부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더니 시너지 효과가 난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할 때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이 적을 때는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저희가 만든 뉴로몰픽도 이와 동일합니다. 입력해야 할 것이 많으면 그러면 많이 돌리고 그리고 입력할 게 적으면 적게 돌리는. 뉴로모픽 기반의 반도체로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구동하는 데 성공한 건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연구팀은 현재 칩에 탑재된 GPT의 다음 버전인 GPT 3.0을 탑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언어 모델 외에도 다양한 응용 분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엘니뇨 영향으로 지난 겨울 강수량과 강수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도 역대 2위에 오를 정도로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남부와 제주도에는 유난히 겨울호우가 잦았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일강우량이 100mm를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영동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한 번 내릴 때마다 1m가 넘는 적설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이 집계한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강수량도 236.7mm에 달했습니다. 예년보다 약 2.7배나 많은 관측사상 역대 1위 강수량입니다. 비가 내린 날 강수일수도 예년보다 10일 이상 많은 31일. 비가 한 달이나 내린 건데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온도 예년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2.4도. 예년보다 1.9도나 높은 역대 2위 기록으로 포근한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철 많은 비와 눈, 그리고 고온의 원인은 엘니뇨가 지목됩니다. 북인도양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대류 활동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에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유입되고 남쪽으로 기압골이 자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이 자주 발달해 따뜻한 남풍이 자주 유입되며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고 비도 자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엘니뇨가 점차 약화하고 있지만 이번 봄에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 속에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달이 전 세계적으로 사상 가장 따뜻한 2월이었다고 유럽연합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C3S가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C3S는 지난달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의 2월 평균보다 섭씨 1.77도 높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구 평균 기온은 9개월 연속 각 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でもここは被害者の方たちが自分たちはここの元従業員で自分たちは藤越の中に入る権利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でずっと戦い取ってきて今日私たちがここで集会をできる力関係になっています。私たちは何で合意したんだというふうに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대관령 영하 9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0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도 서울 6도, 대전 7도, 광주 9도, 대구 10도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며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날이 추워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제주 산간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약하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 그 밖에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에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에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